네,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많은 그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들 쪽에서도 그렇고 국제기관에서도 그렇고 이 내년도 경제 전망치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IMF에서 지난 10월 달에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IMF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KDI 쪽에서 이번에 1%대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는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금리의 인상 문제가 계속 2023년에도 연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는 뭐 글로벌 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정보를 드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KDI의 국제정책대학원 조동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KDI에서 전망치를 1%로 잡으셨어요. 아니 1.8%라는 게 1%대라고 예, 되죠.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1%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습니까? 너무 암울한 전망인가요? 예. 예. 지금 제가 그 KDI에서 전망 작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1%대의 성장률 전망이 KDI만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에 저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할 때 네. 수정 전망을 발표할 텐데 지난번에 2.1% 3개월 전에 했으니까요. 네.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을 하면은 뭐 한국은행도 비슷한 정도의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1.8%라는 숫자 혹은 1%대라는 숫자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느냐 이런 네. 게 어떻게 보면 그 숫자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네. 우리가 예전 같으면 1%대 성장이다 그러면 뭐 이건 엄청난 불황인데 그렇죠. 예. 앞으로는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한 2% 정도의 성장세가 이상한 성장세가 아닌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네. 거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막 경제 위기까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주신 대로 1.8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그 민간 연구소에 있어 와서 느낌이 보통 이제 전망치를 내놓을 때 미국 경제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유럽, 일본 전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전망치를 추정을 하는데 방금 주신 1.8%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는 2%에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하면은 2%대도 올 수가 있고 그래도 그렇게 경기 말씀 주셨다시피 경기 둔화의 뭐 1%대 밑으로 가지는 않는다. 강한 1%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보통 우리가 한 2.5까지 보고 있는데요. 2에서 2.5 이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밑으로 지금 전망치를 내놨던 것에 좀 의미를 둬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의미를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방금 예. 잠재 성장률을 2에서 2.5% 사이로 본다고들 그렇게 예.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많은 분들이 2% 초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과거를 보면 10년에 한 2% 네. 혹은 연간으로 따지면 해마다 0.2%포인트씩 이렇게 내려가는 지난 네. 30년 동안 그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2.5%보다는 2%에 가까운 2%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예, 거기서부터 이제 내년 후년 가면은 조금씩 그 우리의 그 성장 잠재력 자체가 네. 이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은 뭐 아마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그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쩌면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아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뒤에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또 여쭤보기로 하고 아까도 이제 저하고 잠시 방송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쭙습니다. 1970년대 75년 이후에 오일 쇼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폴 볼커가 79년에 취임하면서 금리를
거의 뭐 한 20%까지 쏘아 올렸는데 그 당시에 통화 정책, 금리 인상 정책과 지금의 금리 인상 정책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서 금리 인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상황이 70년대의 그 석유 오일 쇼크 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던 상황, 그때도 말씀 주시기를 통화가 많이 풀렸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2008년 이후에 통화가 많이 풀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과연 금리 정책이 유일한 정책일까 아니면은 효율적인 정책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유일한 정책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뭐 효율적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불가피한 정책이다. 그렇게 불가피하다. 표현을 하는 네. 거는 뭐 틀린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네. 1970년대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사실은 뭐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1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난 4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체감이라는 게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 네. 그렇죠. 난 이런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네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나이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옛날 70년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아마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니까 전혀 그러시지 않습니다. 70년대에 예, 예.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서 70년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예. 70년대 그 미국 경제의 70년대 저 인플레이션이 연평균으로 한 1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러면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 소위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그때 아주 유행했던 말이고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좀 희석됐죠. 적어도 연초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글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궁극적으로는 네. 통화적인 현상이다. 네. 예,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그때는 훨씬 희미했고 네. 지금은 훨씬 명확하다 하는 네. 겁니다. 제가,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주요 연구들은 사실 1970년대에 거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뭐 버냉키가 뭐 노벨상도 받고 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버냉키의 업적보다 훨씬 더 큰 업적들이 7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고 예. 그분들이 실제로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요, 볼까요? 네. 그런 이제 그 학계의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볼커가 통화 정책을 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그 볼커의 통화 정책이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사후적으로도 네.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큰 경제의 희생을 치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떤 의미로 뭐 거의 종식시킨 예, 그런 정책을 한 것이죠. 그러한 경험과 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 지금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뭐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거나 경제에 직접 이렇게 뭐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네. 아주 일반인들한테도 도대체 누가 뭘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손가락질 받을 때가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네. 예. 197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왜 꼭 뭐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가 훨씬 많았고 특히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 물가가 높아지고 인플레가 높아지는 거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여기 오펙 이 나라들 때문이고 네.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던 게 사실인데 네. 물론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만은 오일 쇼크 때문에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쇼크가 단기적으로는 뭐 물가지표를 왔다 갔다 하게 크게 출렁거리는데 큰 영향을 주지만 네. 그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뭐
유가가 내려와도 계속 지속되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저변에 예. 통화적인 예. 그러한 부분이 작동을 했던 것이고 예. 결국은 그 부분을 교정하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지금하고 70년대하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페드가 예를 들면 70년대 같으면은 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정도로 금리를 올리면 되냐 이런 여론이 비등했었다 그런다면 네. 지금은 야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는 페드가 뭐 본인의 저 미션을 망각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블레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다른 거를 돌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70년대와 80년대 초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 게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서플라이 샥이라 그럴까요? 물류 이동에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당시에는 중동 전쟁이라든지 해서 중동에 일단 석유의 쟁탈전을 놓고 또 물류에 제한이 있어서 서플라이 샥이라고 불렸었고 예.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금융사적인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75년도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미 달러화에 의한 기축통화 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렸을 것이고 하는 그런 제목이 결국은 현상은 같은 결과를 나타냈네요. 네,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과 금리 정책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예. 앞으로도 그러면 사실은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된 원인도 네. 미국이 이제 뭐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베트남 전쟁부터 해서 이렇게 그렇죠. 통화 증발 요인이 많았던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긴축을 통해서 고통을 수반하는 긴축을 통해서 해소하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튼 우드 제도를 포기한 네. 그런 측면이 큰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예. 그 당시에 제 기억에도 금이 브레튼 우드 시작할 때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이 됐는데 말씀 주신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그 뭐랄까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다 보니까 1온스에 6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통화적인 문제가 분명히 하나의 단초는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교수님 지금 저들 그 11월 달에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8.2%에서 7.7%로 떨어졌습니다. 네. 0.5%포인트 떨어졌는데 예. 벌써 시장에서는 뭐 에반스 시카고 총재도 그렇고 예. 그다음 캔자시티의 에스더 총재도 그렇고 예. 야 이제 이거 저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돼. 예.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천천히 가야 되겠어. 네. 이런 목소리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또 너무 지표 한 달을 지표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도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요즘 금융시장에 정말 이렇게 초긴장 상태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네.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 민감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네. 이번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뭔가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플래토라는 예, 표현들을 예. 쓰는데 이렇게 증가 속도가 약간 완만해지는 그런 시그널들은 뭐 여기저기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동안 뭐 0.75씩 뭐 네 번을 팍팍팍팍 올리는 바람에 예. 이제는 조금은 그보다는 속도를 낮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뭐 터미널 웨이시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교수님 생각에 터미널 레이스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제 생각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 5%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예.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알파 부분이겠죠. 지금 예. 얘기하는 게 네. 알파 부분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5% 근처에서 멈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찌됐건 그 알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0.75씩 지금 계속 올려가기에는 이미 진행되어 온 게 너무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예.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도 또 0.75 올리고 뭐 이런 그림은
조금 unlikely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환율 문제를 여쭙기 전에 방금 교수님 말씀에도 5% 플러스 알파의 연준의 목표 금리가 어느 정도 실링, 천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다면 내년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올리는 것도 0.75를 쪼개어서 0.5, 0.25로 올려놓고 지켜볼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하향 안정이 되면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면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방송에서 하시는 내년도 경기 침체 온다, 대불황 온다, 큰일 났다, 너희들 경험하지 못한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경험하지 못한 대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지금 예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큰 위기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틀림없이 내년 경제가 저는 올해보다도 상당히 더 어려운 국면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레먼 브라더스 파산이 있었던 2008, 9년 뭐 이런 때보다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전히 5% 미국의 금리가 5%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만 하고 있어도 그것은 긴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더 올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환호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5%의 미국 기준금리라는 거는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높은 금리고 긴축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고 두 가지 용어도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경기 침체 쪽보다는 경기 둔화의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까요?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침체 하여튼 뭐 좀 애매하긴 하네요. 보니까. 둔화라는 게 보다 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그렇죠. 침체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심각한 상황 이런 거라고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중간 어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 야 그 비법이 뭐냐, 환율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1,400원대 초반대로 그냥 절상시켰다. 세계에서 이거 환율이 올라간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거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창용 총재가 올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시장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는 저보다 시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만 한국 돈값만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달러화 지수 자체가 112까지 갔던 게 106으로 빠졌으니까요. 지금 뭐 한 6, 7% 정도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달러 값이 뭐 킹달러 하듯이 너무 셌었다. 그런 것이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 이전에 왜 셌었느냐 하면은 금리를 도대체 페드가 어디까지 올릴지 몰라서 일단 충분히 미리미리 선반영을 해뒀던 건데 그게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조정이 된 거죠.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어디까지 올릴 줄 몰라서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조동청 교수께서 한 5% 플러스 알파다 하셨으니까 이게 합리적인 시장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월가에서도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긴축 모드로 가고 또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연준도 그렇고 2%의 물가가 정책 목표 물가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체감 물가와는 지표가 많이 다를 건데 이런 방송하면 이제 서민분들은 장바구니 한번 들어봐라 2%가 말이 되는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절상이 되고 좀 수입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고 관세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금리는 미국이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 한 전문가분들 말씀이 1.25에서 1%까지의 격차는 스프레드는 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보다 조금 더 일찍 안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태가 우리도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미국만큼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네. 소위 얘기하는 그 근원 물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하고 에너지하고 식료품 네, 뺀. 식료품 예. 네. 거기가 이제 그쪽을 통화당국은 많이 쳐다봤는데 네. 아무래도 그쪽을 쳐다보는 이유가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지속성이 강한 네.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 유가나 이런 거는 워낙 이렇게 벌러타일하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아직도 6%, 저거 우리나라는 4% 정도.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만큼 우리가 미국만큼 급격히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작다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서서히 올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 물가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우리도 심각합니다만 덜 심각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조금은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게 미국은 보다 급격하게 내려와야 되는 거를 통화당국 입장에서 타겟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지금 뭐 아까 7점 몇 프로로 이제 좀 내려와 가지고 환호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네.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이 내년에 뭐 6%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내년에 그래도 한 5%대 아래까지는 내려와서 네. 확실하게 물가 안정이 될 거라는 이렇게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히 줄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고 네.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통화 정책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물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은 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저희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 내려오는 속도가 미국처럼 빠르지는 않고 우리가 그렇지만 절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면 미국은 내년에 뭐 한 5% 뭐 네. 이런 정도가 된다면 예. 우리나라는 3%대 초중반 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내년 말쯤 되면은 네. 2%대 물가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우리나라의 경우, 네, 예, 네, 네. 예, 미국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근거를 제시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서포트라 그러나요? 하나의 반증 자료를 대자면 미중 간에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3시간 회의를 한 내용 중에 무역 정책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정책이 경쟁적 관계, 지금같이 이렇게 그 징벌적 관계가 아니고 경쟁적 관계로 선회를 한다면 예. 관세 20%를 낮추게 되고 또 위안화의 환율 문제를 조정하고 이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무역 문제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측면이시겠죠. 네, 네. 영향을 틀림없이 주죠. 예, 그거는 확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낮춘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그쪽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네. 그 크기가 굉장히 크진 않다. 예. 예. 뭐 예를 든다면 미국이 중국 물건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보이지만 미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수입의 비중은 15%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네. 40% 이상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이 이론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무역에 의한 물가 안정 효과라는 거는 글쎄요 전문 용어로 하면 레벨 이펙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예. 레벨 이펙트라는 거는 한 번 내려오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야 된다 하는 거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계속 낮추자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 말씀을 앞에서 좀 주셔가지고 보통 이제 경제 전망을 하게 되면 GDP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 투자, 수출, 수입, 투자 중에서는 이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부동산 경기 이야기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어렵다 뭐 40%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과연 내년도 한국 경제 GDP를 구성하고 있는 1.8%로 KDI가 낮다고 하니까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입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좀 많이 그 뭐라 그럴까요? 악영향을 준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네. 코로나 쇼크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덜 가라앉았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랬다가 이제 올라올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가 확 다시 튀어오르면서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수출이 쫙 올라오면서 경제를 끌어올린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사실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 경기 좋다 그러는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작년에 사상 최대의 상장사 이익이니까 작년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표정 관리를 좀 하셨던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내수는 그러니까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는 뒤늦게 쫓아오다가 네. 그 두 개의 이 트렌드가 이렇게 거꾸로 되기 시작하는 게 금년 중반 정도부터였다. 네. 수출 쪽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고 네. 내수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저 거리두기 완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의 금융시장 상황을 일단 제외하고 그 실물 경제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지금 끌어내리는 그러한 부분이 다시 이제 수출 쪽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이 둔화되는 거는 환율 이런 문제는 사실 2차적인 문제고 네. 가장 직접적인 것이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곽 박사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유럽은 어떻고 이런 거를 먼저 전망을 해놓고 한국 경제를 전망한다 그러셨는데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외생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IMF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하고 KDI는 그런 거를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전제로 해서 네. 그 하에서 이제 우리 경제 전망을 하는데 네. IMF 경제 전망 자체가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다운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제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제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 전망치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 네. 다음에도 조금 더 내리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은 더 내려가는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우리 경제도 1.8%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꽤 있어 보인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수출에서 수출 둔화 쪽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내수는 이제 소비하고 투자를 말씀하시는데 네. 투자 쪽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네.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 채권시장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투자를 연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다 네. 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소비 쪽은 조금은 버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 팩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 가격과 연결된 가계 부채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네. 작동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 우리나라가 이제 2023년 정도에 맞닥뜨릴 수 있는 이제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이제 7개월 연속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에서 이 수출의 의존도가 한 70에서 70 훨씬 이어죠. 한 80% 어떨 때는 100% 넘는 때도 있었는데 무역 수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경제 성장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가계부채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 국내 내수와 소비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팬데믹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현 수준은 유지할 가능성이 다른 수출보다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조금 네. 말씀을 정확히 전달을 해드린다면 일단 네. 무역 수지하고 경제 성장하고의
직접적인 연결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없다. 사실요. 예. 그런데 무역 수지가 아니라 예, 수출 경기 그 자체가 둔화되는 게 지금 경기를 끌어내리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가 뭐 적자가 나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온 것이고 금년에 생겼던 거는 네. 솔직히 금년 수출 자체가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나빠지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도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가계의 저축률이 네. 뭐 괜찮은 상태예요. 예. 꽤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물론 가계가 지금 빚이 많은 게 큰 문제라고들 말씀들은 합니다만 가계가 소비를 과잉 소비 이른바 과잉 소비를 했던 적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가계가 본인들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다. 물론 네. 일각에서 부채를 너무 크게 일으켜가지고 네. 고생을 이제 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나라 전체로 봐가지고는 뭐 저축률은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높은 편이고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제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못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그냥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이 소비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네. 뭐 98년은 외환위기 당시니까 때. 이제 네. 그때는 제외하고 보면은 우리 소비가 마이너스를 갔던 적이 2003년 4년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요. 카드 사태 때. 네. 예. 그때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카드 사태 때입니다. 예. 카드 사태 때는 이제 돈을 빌려와 가지고 카드사로부터 이제 신규 발급받고 빌려와 가지고 그 돈을 소비하는 데 다 썼어요. 네. 그래서 2001년, 2002년이 소비가 붐입니다. 네. 그리고 저축은 가계의 저축률이라는 게 0%예요. 네. 당시에 그렇게까지 내려갔었다가 그걸 이제 되갚으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가 저축을 시작을 하려니까 네. 소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가계의 이 저축 행태가 네. 2001, 2년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네. 과소비를 했었던 건 없어요. 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계가 과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주택에. 주택에. 예, 그것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볼 때 뭐 부실 투자가 되면은 그거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부정적 효과가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계 부분 자체가 뭐 다 돈을 써버려 가지고 네. 더 이상 쓸 돈이 없는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니다. 그렇게 네.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이 소비자들이 98년도 외환위기의 경험과 2008년도의 리만 사태의 경험이 또 2003년도 4년도 카드 사태의 경험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잉 소비 쪽은 아니었던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좀 줄이게 하는 디레버리징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 동안에 이제 한 8년에 거쳐서 10년에 걸쳐서 내 집 사라 내 집 사라 이러고 네. 주식시장이 붐을 타다 보니까 여기에 과잉 투자된 부분이 네.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그 이제 부분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수출만 제대로 된다면 네. 이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여지는 있다. 뭐 아무래도 도움은 주겠죠. 예. 예, 예. 이제 뭐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코젤리티라 그러나요? 예. 뭐 원인 결과 분석도 해봐야 되지만 방금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미국 경기와 유럽 경기 또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 봉쇄 조치를 계속 뭐 완화한다고 하지만은 뭐 별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정부 은행들 금융기관이 투자를 해주겠다 지원하겠다 했는데 서방에서 글로벌 평가사에서는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망을 할 때 미국, 유럽, 중국을 보고 우리 전망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수출 전망이 상당히 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경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군요. 네. 그 쉽게 얘기하면은 네.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지는데 한국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 독일 경제가 재밌더라고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독일 경제가 이번에 러시아의 그 가스
공급 중단 이런 게 겪다 보니까 겨울철 실내 온도를 18도인가요? 확 낮춰서 절약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정부는 또 그 가스를 비축을 93%까지 늘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굳이 국민들이 고통을 작게 받지 크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글쎄요, 뭐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거 지금 불가피하지만. 네, 그렇죠. 최근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저 독일을 다녀온 지인 얘기를 네. 들어보면 날씨 쌀쌀해지고 겨울에는 독일 가면 애초에 우울하지 않습니까? 햇볕도 잘 없고. 그런데 최근에는 길거리에 가로등을 제대로 못 켜서 네. 정말 우울하니까 네. 절대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열심히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뭐 일반 국민이 고통을 안 받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을 주신 가운데 이제 금융 문제로 조금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레고 사태가 나고 흥국생명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불확실하다. 좀 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벼운 입을 통해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흔들 정도가 되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야 진짜 이거 심각해서 심각한 거 아니야? 또 이런 그 마타도 같은 형식으로 또 막 나오기도 하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시청자분들에게 사실 말씀드리겠습니까? 뭐 한국 지금 금융시장이 네,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저 최근에 예로 영국에서 그렇죠. 수상이 리스트러스 총리가 4주 만에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4주였나요? 한 달 반 정도 44일 정도. 한 달 반이죠. 그게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텐트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양반의 정책이 금융시장이 그냥 좀 괜찮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별 얘기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지금 안 그래도 금융시장이 막 긴장을 하고 세계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 뭐 초긴장 상태였는데 거기다 이렇게 톡 가벼운 말을 한마디 해도 네. 크게 반응했던 것처럼 또 뭐 예전에 버냉키의 테이퍼 텐트럼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겪어봤고요. 네. 지금은 일단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처럼 그렇게 지극히 예민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나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을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참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미 연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개시장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대부분 위원들이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개시장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또 예측 가능한 내용들을 일부 좀 제공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저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금융시장의 이렇게 충격, 예. 이건 뭐 중앙은행에서 지금은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요. 다 다른 쪽에서 나왔으니까 중앙은행 뭐랄까 탓을 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예. 중앙은행 탓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중앙은행 특히 미국 페드가 드라이브하기 시작한 예.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거. 예. 그 상태에서 어떤 조그만 돌이 이렇게 탁 던져져도 전체가 그냥 우르르 하는 그렇죠. 이런 지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상당히 그런 상태가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신을 보면 미 연준이 엄청나게 지금 뭐 금리를 급히 올리면서 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가라든지 다른 쪽 민간 쪽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탓을 하더라고요. 저 요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학계에서도 평가가 있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요번 사이클에서의 통화 정책은 잘한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저 물체가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 저 물체에 부딪히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멀리서 미리 이렇게 브레이크를 속도를 낮추고, 줄여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통화 정책이죠. 네. 뭐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비유를 하자면은 코앞에 왔을 때까지 악셀에다를 확 밟다가 예. 뭐 진짜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예. 그거는 뭐 잘한 통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거기에 비교하자면 한국은행이 훨씬 낫었죠. 예.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생각이 나서요. 이제 미 연준이 말씀 아주 재밌게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쉽게 이해되도록 급브레이크를 그냥 앞에서 콱 밟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쏠려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차에 내리면서 전부 다 투덜투덜거리면서 네. 다시는 이 버스 안 타 그랬을 건데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네. 하원에서 겨우 그 뭐라 그럴까요 다수당이 됐고 네.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 결과를 놓고 네. 그다음에 상원에서는 또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 돼버렸고 네. 그러면 이걸 연준 정책을 놓고 승객들 입장에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그냥 내리는 것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 하나가 저 정치 결과를 저 다 만들어내지는 않겠죠. 네. 예, 그렇지만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제 꽤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뒤늦긴 했지만 급브레이크라도 밟아서 안 부딪히는 게 낫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도 네. 있겠죠. 요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의 실링 물가를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뭐 실링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5% 플러스 알파 정도 예.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물가를 한번 지켜보는 예. 여기서 어떻게 물가가 반응하는가를 지켜볼 것이고 과연 유럽이나 중국, 미국이 소비 성향이 다시 소비자들이 회복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연말쯤 되면 내년 연말쯤 되면 소비자 물가가 2%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2%는 너무 크다 그러면 한 2% 후반이나 중반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내년 연말쯤 가면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전망 못합니다. 전망 못. 너무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래도 한번 KDI에서 보통 이제 지금 나오는 환율 전망치를 놓고 보면 한 1,250원에서 1,300원 정도를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환율이 중요한 이유가 또 이제 수출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결국 또 금리하고 또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민간 쪽에서는 좀 뭐랄까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관심 많죠. 네, 그 뭐 불행히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싶어하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싶어하는 건 알 수 없다. 알기 어렵다 네, 최소한. 알기 어렵다. 예, 뭐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네. 예,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마 뭔가를 전망을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뭐 학교에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좀 아까 1250에서 1300을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의 평균치 내지는 소위 얘기하는 펀더멘탈, 네. 뭐 펀더멘탈이라 그러면은 각 나라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네.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본다면은 결국 뭐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조금씩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평균에서부터 평균 쪽으로 좀 회귀해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회귀해 가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있는데
문제는 회계에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봐야 보통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예. 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예. 한 뭐 3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좀 낮은 쪽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방금 이제 뭐별 도움이 안 되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민 리버팅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중장기 예측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단기적인 예측은 워낙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KDI에서 1.8% 전망치를 냈지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1.8 놓는 이유는 2%에 근접하게 놓고 싶지만 2%라고 놓으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1.8로 보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를 놓고 보면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 외에는 딱히 수출을 제외하고는 뭐 부동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가계부채와 이제 이게 여기 두 개 같이 묶어가서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이제 금융 시장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동산 시장 방금 교수님께 제가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안 여쭤봤거든요.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별 부동산은요. 예. 예, 뭐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자 분들은 예. 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버스트를 버블 얘기를 버스트. 하시는 예. 분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특히 지난 2, 3년 사이에 굉장히 주택 가격이 많이 떴는데 네. 그 뜬 거를 감안해도 80년대 말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하고는 좀 이렇게 뭐랄까 비교하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2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의 2년 동안에는 뭐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른 게 네. 뭐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그거는 틀림없이 저금리의 영향이었던 것이고요. 네. 금리가 다시 원위치 내지는 그 이상으로 지금 가면서 주택 가격은 꽤 많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예. 조정도 아주 교수님 생각에는 연착륙 형태로 갈 거다라고 금리를 지금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꽤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요. 네. 예. 일단은 뭐 조금은 빠른 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있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올해는 안 갈 수도 있죠. 어떻게 네. 보면 예. 빨리 조정이 되고 끝나면은 그게 더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좀 갖기 때문에 최근에 미 연준이 급격히 금리 올리면서 미국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줬듯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올라갔던 가격 충격이 그러니까 뭐 아까 텐트럼 발작 표현을 쓰셨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발작 현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를 희망을 하죠. 희망을 하신다. 예. 2008년 이후에 우리 주택시장 조정받았던 네. 그때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주택 가격이 급락했을 때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뭐 조금씩 모양은 다릅니다. 지금이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금리가 전국적인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가면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네. 일부 지역이 아니라 네. 그거는 이제 2008년 이후에 주택 가격 조정이 됐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네. 2008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조정된 거는 그 이전에 소위 버블 세븐이라는 데서 생겼던 그 부분이 조정이 되고 네. 사실 2008년 이후에 지방 주택 가격은 올랐습니다. 올랐던 게 왜 올랐느냐 하면은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네. 그때는 네. 이번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올리고 있고 그런 측면만 놓고 보면은 외환위기 직후에 금리 확 올리면서 전국 주택 가격이 폭락했던 네. 그거랑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사하지만 네. 금리를 올리는 정도가 그때하고는 비교가 그럼요. 안 되기 그때는 때문에 금리가 뭐 20% 이상 콜 금리를 30%까지 30% 까지 올렸으니까 올렸으니까. 그거랑 이제 비교는 안 되죠. 그렇지만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릴 때 이번도 상대적으로 급격히 올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주택 가격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한 조정받기 시작한 지 지금 한 3개월쯤 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3개월 뭐 됐습니다. 네. 근데 저 2008년 이후에는 뭐 한 6년 동안 이게 서서히 조정을 받은 거고 네, 9년 요번에 걸렸죠. 요번에는 좀 빨리 조정을 받았다가 좀 hopefully stabilize 되는 뭐 그런 그림을 희망을 하죠. 네. 뭐 미래의 주택 시장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매스미디어에 나오셔가지고 대침체, 대불황, 위기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 이 소비자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조금은 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주식시장도 지금 2,400까지 회복을 하다가 다시 또 뭐 러시아가 뭐 폴란드에다가 미사일을 쏜 게 아닌데 쐈다는 소식 하나만 듣고도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 주식시장도 롤백을 해버리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기본을 알면은 근본을 알면은 미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우리 경제의 향방 또 이 침체나 둔화의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덧붙여서 이런 점을 한번 꼭 챙겨 보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한번 이성적으로 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예상을 해보지만 네. 항상 실제 경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우리가 예상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네. 뭐 지나고 나니까 났고 예. 뭐 3년 전, 4년 전에 저 코로나 충격이라는 게 온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그런 게 발생을 한 거고요.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경제 측면만 놓고 본다면 가장 그 핵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미국이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고 네. 그것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수출이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이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제가 아까 상장사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실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에는 물건도 잘 팔리고 이익도 많이 나고 네. 근데 금년에는 물건은 웬만큼 잘 팔은 것 같은데 원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이익이 작년만 못한 네. 내년은 매출도 잘 안 올라가는 뭐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을까.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앞으로 영원히 이러고 갈 거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다른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없다 그런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은 미국 경제가 뭐 리세션이 됐건 슬로우다운이 됐건 둔화인지 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미국 경제의 하강이라는 게 policy driven recession이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당국이 의도하는 경기 둔화기 때문에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페드가 의도하고 있는 네. 이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네. 이것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내년에 경기 침체를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어떤 시점이 되면 경제는 아마 또 다시 정상화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의 어려움을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것도 절대 안 되지만. 네. 우리는 영원히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큰 충격에 빠져 있다라고 낙담하실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방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을 듣고 좀 이게 머리에서 종을 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뭐였냐면 policy driven recession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경제 현상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다 보니까 2008년 이후 그리고 팬데믹 때 너무 많이 풀렸던 이 통화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시기에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린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미 연준이 통화를 긴축하기 시작한 것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효과라서 이거를 놓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 신의 영역에 어떤 경제 불황이 온다, 뭐 대침체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네.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보다 더 패시미스틱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뭐 저보다 더 업티미스틱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미래를? 예. 그래서 예, 예, 제가 생각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를 그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준의 경제 프리즘의 시간에는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학식 있는 분들, 지혜로운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각자의 바구니에 담으셔서 각자가 필터링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방송이나 책이나 또는 학습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거를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조동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조동철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교수님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예.